과거보다는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는 여유 있는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금전을 노린 흉악한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심천우 그리고 강정임도 바로 그런 범죄자들이었는데요. 그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 수법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으로 결정이 됐고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채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경남 창원에 있는 골프 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사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고 주차장에 따로따로 세워놨던 각자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아내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실종된 아내는 골프 연습장에서 종적을 감춘 지 사흘 만에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다리 아래에서 질식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40대 여인의 실종과 사망 사건에는 31살 심천우 그리고 5살 연상 애인 강정임 그리고 심천우의 육촌 동생까지 이 3인조가 힘을 합쳐서 벌인 납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는데요. 이 연인 관계와 친척이라는 연결고리를 매개해서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이들의 범행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들은 어떤 죄값을 받게 됐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범인은 그러니까 총 3명입니다. 심천우의 애인, 심천우의 친척인데 예. 어떻게 언제 여성을 납치하게 된 건가요? 이게 2017년 6월 24일 날 오후 8시 반경이에요. 네. 창원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인데요. 이들은 사전에 그래도 골프 연습장에 와서 연습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돈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대상은 사전에 이제 모의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하고 각각 이 골프를 치고 나와서 차가 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남편은 따로 가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본인의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네.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요 하고 부른 거예요. 아마 여성이 불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돌아보는 순간 미리 자신들이 대기했던 SUV 차량에 이 여성을 강제로 태운 거고요. 그 다음에 태우자마자 이제 뭐 이 스타킹이라든지 뭐 이런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입을 막아버린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심천우와 그 다음에 그 심천우의 육촌 동생은 그 자기네 차 SUV에다가 그 여성을 싣고 가는 거고요. 네. 또 강정님입니다. 이거 뭐 이름이 어차피 밝혀진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공개된 사람입니다. 강정님. 그 애인은 그 여성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산한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심천우가 알아내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어서 그게 사실이라는 걸 ATM에서 확인한 이후에 살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았습니다. 살해 자체는 그러면은 심천우 혼자. 심천우가 혼자 한 걸로 이건 밝혀졌습니다. 이 납치 대상이 40대 여성을 어떻게 물색을 했냐면요. 지하 주차장에서 수입차를 주차하고 고급 가방을 들고 내리는 걸 보고 저 여성을 납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골프를 치고 나올 때까지 이 여성의 차량 옆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대기를 했던 사실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죠. 자,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 심천우지만 육촌 동생 그리고 애인이 납치, 강도에 가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40대 여성으로부터 그럼 얼마나 돈을 뺏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뺏은 돈이 총 48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에서 350만 원을 이제 인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체크카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70만 원, 한 번 60만 원 해서 130만 원. 이게 480만 원인데 이걸 인출하기 위해서 육촌 동생 심씨 있잖아요. 네. 그 심씨한테 시켜가지고 심씨가 사실은 또 화장을 하고 또 가발까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예 그렇게 해서 변장을 해서 인출을 하는데 또 이제 겁이 나가지고 여러 번 인출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70만 원밖에 인출을 못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거밖에 인출을 안 해왔느냐고 그래가지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금품을 노려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얻은 돈이 480만 원이었습니다. 목숨값 너무나 적네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은요. 도주 중에 보인 이들의 행태였습니다. 40대 여성을 살해해놓고 버젓이
미용실에 갔었잖아요. 예.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버젓이 웃으면서 미용실에 가서 뭐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너무 국민들이 끔찍해했던 그 장면이죠. 이들은 범행 이틀 후에 순천에 가서 미용실에 들러갔고요. 머리 스타일을 바꿉니다. 자기들 딴에는 좀 뭘 바꾸려고 하고 스포츠용으로 깎기도 하고 뭐 스크래치도 내고 여성 같은 경우는 단발로 자르기도 하고 지금 저게 이제 살해를 한 뒤에 그렇죠. 미용실에서 저렇게 웃고 떠들면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거고요. 저기가 저렇게. 광주입니다. 광주로 가서 저기서 이제 저렇게 미용실에도 들르고 그때 이제 오락실에도 들렀죠. 예. 이제 저 때는 공개 수배가 되기 전이었기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예. 사람들은 본인이 공개 수배 대상인지도 모를 거고 설마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도 하고 또 뭐 검색도 하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 때문에 더 국민들이 공분을 했던 부분인 거죠. 이 세 명이 같이 다니다가 또 가장 먼저 잡힌 사람이 육촌 동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심천우의 육촌 동생이었는데요. 이 육촌 동생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맨 처음에 이 납치된 40대 여성의 체크카드에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했고요. 실제로 7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천우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돈 인출도 했는데 원래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서 700만 원을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70만 원밖에 뽑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천우가 질책을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먼저 나는 이 범행에서 빠지겠다라고 두 사람과 갈라져서 혼자 행동을 하게 됐고요. 범행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함안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망에 좀 더 빨리 포착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제 범행 3일 만에 한 명이 먼저 잡혔고 나머지 2명은 꽤 오랫동안 안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촌, 육촌 동생이 그 지하 주차장 그 차 밑에 있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강정님이죠. 애인. 그 다음에 심천우는 그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밤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포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정도 산에 숨어 있다가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해고속도로 어떤 그 터널 입구에서 이제 걸어가던 중에 보니까 트럭이 한 대 서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럭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5만 원 줄 테니까 부산까지 좀 태워달라. 그 승낙을 받고 부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유유히 아주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이제 그 택시를 이용해서 대구로 올라와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그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쭉 그 일련의 과정을 뭐 거리낌 없이 그 활보했다고. 근데 지금 부산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서울까지 가는 동안 네. 어떻게 검문을 한 번도 안 받아요? 이게 27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야간에 이제 산으로 두 사람이 도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우 차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CCTV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경남 일대 그 인접수하고 공조수사는 이게 됐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약간 미진했던 걸로 보이고요. 저는 약간 그 유감스러운 거는요. 공개 수사를 28일 날 했어요. 근데 공개 수사를 좀 빨리 했었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두 사람은 이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 두 사람을 그냥 놔두면 더 큰 그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조 수사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8일 날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28일 오후 3시쯤에 경찰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천우와 강정임이 도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서 네.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이제 보상금까지 500만 원을 내걸고 이제 이 사람을 좀 제보를 해달라라고 공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공개 수배 이후에 곧바로 덜미가 잡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의 수사망, 검문망을 뚫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어디서 지냈냐면 모텔을 잡아갖고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숙박료를 지급하고 지냈는데요. 이 아주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모텔 직원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창문이 있는 방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주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쓰레기는 우리가 봉지에 담아 놓을 테니까 방 청소는 안 해주셔도 된다라는 이제 사전 어떤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방 청소를 사실 자주 해달라, 빨리 많이 해달라고 하지 방 청소 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터에
일주일치 숙박료를 내놓고 투숙 닷새 만에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기 퇴실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모텔 주변에 CCTV를 분석해서 두 사람이 원래 추적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탐문과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요. 결국 이제 범행 아흐레 만에 두 사람을 숙박업소 객실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원래 한 10분 정도 문을 잠그고 경찰이 못 들어오게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7일치 방세를 줘놓고도 5일째 되는 날 사실은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앞에 나가니까 자신들의 공개수배 전단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모텔로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5일째 되는 날 짐을 싸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또 딴 곳으로 잠적을 했으면 이건 상당히 또 장기화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공개수배의 중요성, 예. 제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드디어 범행 9일 만에 심천우와 강정임이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의 모습도 한번 보고 올까요? 신경이 좀 어떻습니까?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유족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신경.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왜 갑자기 신경 변화가 있었나요? 또 다른 범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범행 후회합니까? 예. 후회합니까? 네, 이제 체포가 돼서 경찰서로 이송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혹시 무슨 말을 했나요? 처음에는 뭐 납치한 거, 강도한 거, 시신 유기한 것까지는 다 인정을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뭐 끝까지 그 주장을 했고요. 마치 이 납치한 여성이 묶어뒀더니 어떤 쇼크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모든 이 혐의가 드러나니까 자백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자, 처음에 살인 혐의는 부인을 했던 심천우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형사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 480만을 감시했습니다. 그냥 아주 담담하게 일반 사람 똑같은 지금 형태입니다. 전혀 제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범행을 계획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건 다 시인했는데 살해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죽이지는 않았다.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한 이 심경은 도대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해야지 죄가 경감될 것 같으니까 네.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고로 죽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고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쪽으로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죠. 예. 죄를 경감하기 위한 수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심천우, 강정임이라는 이름이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경찰이 이제 이들을 검거한 후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거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행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사람들이 범행했다는 증거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미 이 사람들은 공개 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하. 그 경우 한 세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거를 구태여 신상 공개를 안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아, 궁금한 게, 왜 심천우는 혼자 안 하고 애인, 그리고 이 사촌을 끌어들인 걸까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그 금품을 노리는 범죄는요, 과거하고 달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노립니다. 그러려면 자신은 그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붙잡고 있고 심부름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올 사람. 또 2대의 차량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하고 또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돈을 빼오고 이렇기 때문에 3인조로 움직였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심천우는 과거에도 금은방을 털면서도 또 3인조로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그 강도 범죄는 이렇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노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3인조로 이 범행을 저질렀던 게 몇 차례나 있었던 거예요? 있습니다. 예, 이게 심천우 검거됐을 때 아마 우리 배 교수나 저나 우리 모두 그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여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도의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천할 정도라면 절대 초범은 아니에요. 예,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마치 3인조를 구성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범행에 대한 연구 또 범행을 많이 실행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 3월 달에 경남 밀양에 가가지고 금은방에서 반지 6개 365만 원 상당을 강취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현금 한 100만 원 정도를 훔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기 고교 동창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또 28살 먹은 다른 그 여친을 당시 사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요? 꼭 여친을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인조로 범행을 했던 것도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절도 행각을 3인조로 벌였을 때 붙잡히지 잡히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에도 3인조로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범죄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가속 페달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범죄 예방에 꼭 명심해야 돼요. 변호사님, 그래서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예,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이 범죄는 굉장히 잔악합니다. 잔혹하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오로지 금품을 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골프장 연습장에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의 어떤 재질이 나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심천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공범은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심천우 무기징역, 강정임과 입중 동생은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정말 무고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3인조 범인의 이야기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